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혼한 건 아니고 그냥 사정상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살림을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는 항상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럼 언니랑 어머님은 그거 해결될 때까지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당신도 지금 몇 년째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참 진짜 당신도 한결같다. 하고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남편과 떨어져 사는 건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정말 시댁 식구들이 끔찍하리만큼 죽어도 싫습니다. 솔직히 시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반나면 시댁 욕을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전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딸처럼 하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럽고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 집도 딸이 있는데 왜 굳이 제가 딸이 되려고 했는지.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예쁨 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쁜 며느리라고 하던 없는 며느리라고 하던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없는 사람 셈 지고 살고 있고 그들도 그럴 테니까요. 근데 남편이 마음을 잡지 못해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저와 남편 사이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꽤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나서 같은 직장에 들어와 결혼까지 했으니 거진 10년 가까이 사귀었거든요. 정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몇 번 헤어짐의 위기도 있었고 저를 화나게 할 때마다 딴 놈이나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제가 22살, 그리고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꽤 유명한 복학생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학회장이기도 했고 워낙 성격이 활발해서 친구도 많았거든요. 휴가를 나올 때마다 군복을 입고 학교를 찾아와서 야, 오늘 술 먹자. 내가 쏜다. 하면서 과방을 시끌시끌하게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남녀 비율이 딱 반반이라 굳이 남자애들이랑 친해질 필요도 없었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워낙 조용했던 편이라 그런 시끄러운 무리에 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 나와 과방을 시끄럽게 하는 그 선배가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그 선배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또 선배한테 많이 모이더군요. 특히 여학우들은 그 선배한테 붙어서 선배님, 족보 같은 거 없어요? 다른 과 애들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던데. 시험 범위 같은 것도 알려주는 종이 있고 선배들이 후배한테 술 찾으면서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도 알려준다는데 왜 우리 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좀 쉽게 쉽게 살아요. 저희도 아는 거 있으면 선배한테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땐 제 열등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친구도 많지 않고 아는 선배도 없어서 그런 게 있으면 받을 수도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제가 또 학업 성적에는 욕심이 많은 편이기도 했고 장학금을 매 학기 받아왔던 터라 시험은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격에 맞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선배에게 접근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 주변에는 늘 학우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수업이 없을 때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던 제가 그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혼자 있는 기회를 찾아 헤맸죠. 그렇게 그날도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선배를 따라가고 있는데 선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뒤에서 야! 너 여기서 뭐해? 하고 저를 깜짝 놀래키는 겁니다. 아, 뭐야? 하고 소리를 질러 뒤를 돌아봤더니 그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 왜 여기에? 아깐 분명 저 앞에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다. 너 언제까지 나 쫓아다닐 거야? 이렇게 나 따라다닌 지 좀 된 거 아냐? 하고 묻더군요. 솔직히 너무 쪽팔렸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구나. 오해를 하면 어쩌지?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아, 그게 저 물어볼 게 있어서. 하고 주춤거렸더니 무슨 말에 물어보려고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따라다녀? 뭐 대단한 거야? 그게 아니, 저도 선배랑 좀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져서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뭐 같이 술도 먹고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되나 싶고 죄송해요. 제가 이런 애가 아닌데 여러모로 좀 그랬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애들 말 들어보니까 너 과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났다며? 근데 너 같은 애가 왜? 나랑 놀아서 좋은 게 뭐가 있나? 하고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솔직히 이걸 하나씩 다 말해야 되나? 성격도 쿨해 보이는데 그냥 말할까? 하고 고민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제 손목을 잡고 여기 앞에 마트 있지? 거기서 맨날 애들 술 먹잖아. 거기 가보자. 하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학교 앞 마트에선 매일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선배를 따라갔고 처음으로 과 친구들을 만나게 됐죠. 친구들은 저를 보고 놀랬습니다. 야, 수연아, 네가 웬일이야? 과 모임에도 안 나오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술은 절대 안 먹는다더니 너 설마 선배가 먹자고 하니까 따라온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어? 아니, 그게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고 머뭇거리는데 어느새 제 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셔. 마시면 내가 알려줄게. 네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제게 술을 권하더군요. 그날 저 정말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20살이 되면서 부모님에게 술을 받아 맥주 한 잔 마신 게 전부였던 제가 처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과자 몇 봉지를 뜯어서 친구들과 새벽까지 놀았습니다.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진 저는 제 목적을 잊고 말았습니다. 뭐라도 좀 빼먹어 보려고 접근했는데 노는데 눈을 떠서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선배랑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처음으로 장학금도 못 받게 됐거든요. 많이는 아니어도 학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고 그 뜻이 이루어지니 저도 너무 기뻤고 부모님도 좋아하셨는데 3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등록금을 내려니 부모님도 부담이고 저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학비를 갚기 위해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알바에 어떻게 구직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결국 선배에게 또 문의를 했죠. 선배는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호프집이었고 거기는 늘 손님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다행히도 선배 덕분에 저도 그곳에서 처음으로 알바라는 걸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일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선배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붙어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알바도 같이 하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붙어있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러다 보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제게 와서는 너 혹시 준우 선배랑 사겨? 하고 묻더라고요. 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선배랑 사귄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소문 다 났어. 너네들 맨날 붙어 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한데? 방학 때도 계속 같이 알바하고 학기 중에도 붙어서 맨날 술 마시고 그런다며? 근데 너 솔직히 선배랑 사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그랬었잖아. 선배한테 뭐 빼먹으려고 접근해봐야겠다고. 그거 선배가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양심이 있으면 선배가 너 좋다고 해도 넌 선배랑 사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저를 꼬집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그렇다기보단 선배랑 가까워지면 선배가 아는 게 많으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좋다는 거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어다르고 아다르게 하냐? 왜? 너 선배 좋아해? 내가 선배랑 사귈까봐 그래? 하고 저도 한마디 했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좀 속보이는 거 아닌가 해서.
뭐 아무튼 알아서 해. 그냥 소문이 나서 알려주는 거니까. 어차피 남녀가 사귀어서 헤어지고 나면 손해는 여자 쪽이 크잖아. 그거 되게 골치 아픈 건 알지? 또 우리 학교 애들이 소문 얼마나 빨리 내냐.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지들끼리 신나리오 짜서 소문내면 솔직히 답 없지 뭐. 아무튼 나는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는데 사귀는 거 아니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하고 그냥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쯤 지났나? 선배가 저희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요? 그냥 뭐 너랑 나랑 사귄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아, 그거 들었어요. 근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선배도 너무 마음에 들면 두지 마세요. 어? 그래? 너 되게 쿨하다. 난 그런 거 신경 쓰이던데.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어차피 사실도 아니고. 선배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난 그런 거 신경 쓰여서 안 돼. 너랑 성격이 다르거든. 그래서 난 어차피 그런 소문한 거 그냥 너랑 나랑 사귀면 어떨까 했지. 네? 저랑 사귀자고요? 아니, 뭘 좋아야 사귀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귀어요? 나 별로야? 난 너 좋은데. 너 좋아한 지 오래됐어. 근데 네가 너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사귀자. 어때? 하고 제게 사귀자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랑 사귀자고요? 왜요? 아니, 절 언제부터 좋아했는데요? 말이라도 하지. 난 진짜 몰랐는데. 알았으면 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알았으면 뭐 어떻게 했을 건데? 사귀었을 거야? 그럼 지금 알았으니까 사귀면 되겠네. 하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렇게 엉겁결에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가 됐고 그 사람은 제가 두 번째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소문대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시작한 연애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좋았습니다. 물론 알바를 하면서 연애도 하고 공부까지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선배도 졸업반이 되면서 같은 회사에 꼭 취직을 하고 싶었고 목표를 같이 잡다 보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4학년 2학기 졸업하기 전 저희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팀에 지원을 했고 면접 날도 같았는데 저희 둘 다 붙게 되니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 다 한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가 이미 연애 3년 차였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눈치챈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계속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게 너 아직도 그 남자 만나? 그 선배라는 그 사람? 왜? 아니, 생각보다 오래 만나는 것 같아서 둘 다 취직까지 했으니 한 번쯤 엄마도 만나보면 어떨까 해서. 언제 소개시켜줄 생각이야? 소개? 에이, 무슨 소개야.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건 아직 아니야. 우리 둘 다 어리고 결혼 생각은 없어. 벌어놓은 돈도 없어서 뭐 결혼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혹시 모르잖아. 내가 회사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지? 에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진득하니 잘 만나봐. 너랑 같은 회사면 그래도 나쁘지 않고 나이도 많은 편도 아니라면서. 사람 진득하니까 너도 오래 만났겠지. 하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만나는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싸운 적도 없고 잘 지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부모님께 소개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나는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하고 싶거든. 근데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말은 못했는데 너는 어때? 하고 묻더라고요. 그게 저 실은 엄마가 안 그래도 얼마 전 말하더라고.
남자친구 오래 만난 것 같은데 인사 한번 오면 어떻겠냐고. 그럼 우리 오빠, 우리 부모님께 인사 먼저 드릴까? 우리 부모님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 정도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렇게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손을 잡으며 실은 우리 딸이 언제 결혼하나 했어. 근데 애가 만나는 남자가 있으면서도 계속 결혼을 미루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자네가 좀 끌고 가죠. 우리 딸이 싫었으면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어. 좋으니까 이렇게 오래 만났지, 안 그래? 하면서 자꾸 결혼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100점 만점짜리 사이로 인정받고 결혼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주 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솔직히 너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랬겠지만 뭐랄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약속이 있어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누나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누나는 1년 전 결혼을 했다고 했고 식사 자리에는 혼자 나오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반가워요. 앉아요? 하고 저를 남처럼 대하셨습니다. 뭐 남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딱딱해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를 풀어준 건 남자친구의 누나였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나 결혼할 때 한 번 했었잖아. 왜 이렇게 딱딱해?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그러게 말이다. 근데 기분이 이상하네? 또 딸 보낼 때랑 아들 보낼 때랑 다른가 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예민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게 10월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보낼 때는 괜찮았는데 아들 보내긴 싫다? 이런 말에 돌려서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든 건 그때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학도 직장도 같았던 저희 둘은 결혼 승낙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시작이 힘들었지만 결혼까지는 의외로 쉽게 진행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하고 싶던 예식장이 제가 결혼하는 날짜만 그것도 황금 시간인 점심시간대가 비어 있었고 드레스 투어를 갔을 때도 눈에 띄게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2개 입어보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패백도 그리고 청첩장을 만들 때도 모든 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정말 완벽한 결혼 준비였죠. 거기다가 결혼식 자체도 너무 황홀했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한 파티가 열리는 기분이었고 사람들이 참석해서 모두 축하한다고 해주니 살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와의 길었던 연애가 끝나고 새로운 이막이 시작되면서 너무 행복한 일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 해의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한 번의 행운이 너무 찾아오니까 분할할 새도 없이 매일매일을 즐겼죠. 하지만 결혼 2년 차부터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자연 임신을 몇 번 시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좀 쉬고 있던 찰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게 사실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좀 웃기긴 한데 누나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그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임신이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시험관까지 해봤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아직 아이가 급한 건 아니니까 누나는 임신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는 건 어때? 누나가 티는 안 내도 마음이 조급할 거고 우리가 먼저 아이를 갖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임신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막말로 우리라고 뭐 임신이 쉬워? 당신도 그때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기형정자가 많다고. 그리고 나도 난자수가 많지 않다고. 우리도 시험관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유하셨잖아. 자연 임신의 확률이 낮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술에 들어가자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누구 사정 봐줄 때야?
우리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래도 될까 말까인데 누가 누굴 기다려. 이게 말이 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빨리 가져서 낳고 그 좋은 기운을 주면 되잖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데? 하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알았는지 아니, 난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누나가 담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내가 오랫동안 봤잖아. 누나가 결혼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했지만 매형이랑 같이 산 건 3년이 넘어. 근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누나도 시험관 했지만 그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솔직히 너는 누나보다 젊고 아직 기회가 많잖아. 물론 내가 기다리자고 하는 말은 좀 실수야. 미안해. 근데 그냥 좀 천천히 갖자는 거지. 우리 아직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막말로 지금 당장 아이 낳지 않아도 아쉬울 건 없잖아. 신혼을 좀 즐겨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제게 따지더군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제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자기 누나만 감싸고 도는 게 진짜 남의 편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임신이 안 돼서 속상해하는 저보다 자기 누나만 걱정하는 남편이 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실을 저도 모르게 시댁에 말했더라고요.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나다.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니? 아니, 지금 잠깐 회사 밖으로 나와라. 하고 일방적으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 말이야. 혹시 시험관 시술인가 그거 시작했니? 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 하고 말끝을 흐렸더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시험관 시술이야? 자연 임신 시도는 해봤어? 내가 그때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너네 1년 전만 해도 피임했냐고 물었더니 피임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시술이야? 그게 어머니, 이런 말 좀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요. 오빠 몸속에 기형정자가 많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의사 선생님이 소견이 있었고 시술하는 게. 하고 말하고 있는데 제 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우리 아들 정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연 임신이 안 된다? 아니, 얘 웃긴다. 정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형정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정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시험관 시술을 하니? 시험관이 좋은 줄 알아? 그거 하면 너만 고생이야.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말로는 도와주겠다, 괜찮냐, 못하는 말이 없지만 결국 고생하는 건 여자라고.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쵸, 고생인 거 아는데 그래도 저는 아이가 빨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몇 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대요. 나이가 들면 자궁도 같이 늙고 점점 더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빨리 해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애를 빨리 가지려는 이유가 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늦게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너 왜 이렇게 급해? 혹시 빨리 애기 낳고 일 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꿍꿍이가 있는 거야?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가정을 얼른 꾸리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전 이런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더 서운하네요. 솔직히 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형님보다 애기 먼저 낳을까봐 어머님이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불편해요. 저도 형님 시험관 시도하고 계신 거 알아요. 임신 준비 오래 하신 것도 알고요. 근데 어머니, 이게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빠 정자도 약하고 저도 난자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얘기 들어보니까 난자 채취도 여러 번 해야 된대요. 이번에 병원 가니까 선생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음이 급한데 어머님도 남편도 왜 자꾸 저한테 임신을 미루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딸이고 자기 누나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저도 저 닮은 아이 낳고 싶어요.
임신도 경험해보고 싶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보다도 잘 키울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임신에 관련된 일은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님 말씀 안 듣고 객기 부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저 임신만큼은 진짜 양보 못해요. 저도 정말 힘들다고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편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생각이 간절히 났고 엄마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험관 초기 때 정자검사나 채취를 할 때 저와 같이 가주긴 했지만 그 후로는 병원에 같이 가주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총 3번의 채취를 하고 3번의 이식을 했습니다. 시험관 3차까지 진행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신우도 몇 번의 시험관 시도를 했다고 들었지만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러 저는 총 6차 시험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차 만에 처음으로 임신 테스트기 2주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정말 화장실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험관 7차 만에 얻은 소중한 아이였기에 남편도 너무너무 기뻐해줬습니다. 그런데 2배로 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어머, 쌍둥이네요. 이번 이식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사모님 잘 품고 우리 아이 건강하게 만나요. 하고 쌍둥이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더니 한 번에 2가지의 보물을 제게 건네주다니 신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었죠. 저는 바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방금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왔어. 어머, 어머 세상에. 우리 딸 너무 고생했어. 정말 너무 고생했다.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세상에, 임신이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삼신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가 울먹거리더라고요. 엄마, 근데 더 기쁜 건 뭔지 알아? 쌍둥이래. 방금 확인했어. 선생님께서 아이가 2명이 보인대. 쌍둥이래. 하고 길바닥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쌍둥이라니. 여보, 이리 와봐. 우리 딸이 쌍둥이를 임신했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엄마가 펑펑 울더라고요. 2년간의 서름이 한 번에 씻겨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10달 동안 아이만 잘 지키면, 뱃속의 아이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면 누나한테도 들어갈 텐데, 그치? 그래도 말해야겠지? 하고 망설이더라고요. 당연하지.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근데 이 와중에 당신은 또 누나 생각을 하네? 시부모님 입장이 되고 손주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 낳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물론 본인 딸이 낳는 것도 좋겠지만 당신은 아들 아니야? 당신 핏줄이잖아. 아, 답답하다 진짜.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아니다.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니께 간다고 말씀드려. 얼굴 보고 말해야지.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주 주말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찾았고 아이를 가졌다고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죠. 식사 자리에 있던 형님도 놀라면서 어머, 너무 축하해. 잘 됐다. 우리 애가 동서내로 간 거 아니야? 쌍둥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축하 같지 않은 축하를 해주었고 시부모님도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쌍둥이라니. 좋은 일이긴 하다만 둘이나 키우는 게 쉽진 않을 텐데 할 수 있겠어? 애를 봐줄 사람도 없잖아.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이라니. 아이고야,
막막하다 막막해. 진짜 괜찮겠어?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럼요. 뭐 안 될 거 있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그리고 닥치면 다 해요. 쌍둥이 키우는 사람 많은데요 뭐. 걱정 마세요. 안 되면 뭐 사람이라도 써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중기쯤 됐을 때 정말 배가 너무 나오고 몸이 힘들어서 결국 저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집에서 태교를 하고 쉬었습니다. 쌍둥이다 보니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10달. 다행히도 저희 부부에게 남매 쌍둥이가 찾아왔고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아픈 것 없이 건강한 아이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를 낳고 나니 뭐랄까 제가 정말 큰 업적 하나를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당일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쌍둥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셨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행복했었죠.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쌍둥이들과의 육아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댁이 가까워서 시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고 친정은 멀어서 자주 오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아이 사진을 보내며 교류를 했죠.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난 지 50일쯤 됐을까.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육아 너무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그래도 어머님이 가끔 와서 봐주시니까 괜찮아요? 할만해요. 잠을 좀 못 자는 거 빼고요. 근데 뭐 애기들이 다 그렇죠 뭐. 하고 웃었더니 제 손을 잡고는 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 얼마 전에 시험관 했는데 애도 잘 안 됐나 봐.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그게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치? 너는 해봐서 알지? 너도 힘들게 가졌잖아. 근데 우리 딸은 어떻게 했어?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하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알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힘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것보다 모른 척 기다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의사쌤이 하신 말씀이 포기하지 않으면 애기는 온대요. 그러니까 형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서 저도 어머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말을 끊더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이 집에서 애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그래도 핏줄이잖아?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거든. 네가 좀 은혜를 베풀어주면 안 될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은혜라니. 저는 아리송하게 어머님을 쳐다봤더니 아니 내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욕심이 생기네. 우리 딸도 이쁜 애가 하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네 형님한테 큰애를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뭐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 앞으로 계속 볼 거잖아. 거기다가 네가 입양만 허락해주면 내가 아들은 설득할게. 그냥 하나만 낳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딸한테 큰애를 입양 보내면 안 될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 농담도 무슨 이런 농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입양이라뇨. 제가 버젓이 있는데 왜 형님한테 입양을 보내요? 형님 애는 형님이 낳아야죠. 기가 막혀 진짜.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들리던 나지막한 목소리. 이기적인 년. 하나 주는 게 어때서 저러는 거야? 하고 읊조리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쳐다보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년이요? 어머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형님한테 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겠어요. 진짜 기가 막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년소리야 년은? 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저희 입에서 나가버리셨고 저는 그날 오후 돈을 2배로 주고 시터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할 시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빨라야 일주일 뒤에나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그 사람으로 예약을 해뒀죠.
그렇게 저는 쌍둥이들과의 육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두 그날 일을 말했는데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며 엄마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오죽 속상하시면 그랬을까? 하고 넘기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육아를 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말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뒤척이다가 첫째를 안고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으앙하는 소리에 잠이 깼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야? 갑자기 왜 왔어?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큰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침대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바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어디에도 사람이 없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저예요. 혹시 저희 애 데리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애를 데리고 있어? 어머님이 저희 애를 훔쳐가셨어요. 얼마 전 형님에게 저희 애를 입양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데려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요?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형님 애 못 낳는 거 불쌍하다고 제 애가 둘이니까 입양해주자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말하고 나서 지금 애가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애가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가 그럼 어딜 가겠냐고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형님은 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말을 믿지 않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고는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회사를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안고 경찰서로 달려갔고 아이 실종 신고를 했죠. 경찰은 바로 저희 아파트와 주차장 CCTV를 확보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주차장에서 아이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다 알면서 입 싹 닫고 모른 척했던 거였죠. 두 사람의 연기에 저는 일요일 답을 수 없었고 남편도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사라지고 이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품에 안고 있는 첫째도 돌봐야 해서 자는 것도 힘들었지만 혹시나 아이를 못 찾을까 두려움이 너무 앞섰고 이대로 아이를 뺏길까봐 무서웠죠. 하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방의 별장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남편이 아이를 안고 이틀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더 웃긴 건 남편이 아이를 안고 집에 오는데 문 앞에서 아이 좀 한 번만 안아보자. 한 번만 안아보자. 하면서 울부짖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이 도둑년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틀 만에 제 품에 안긴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그 이틀이 인연 같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무서워서 전 그날 이후로 시댁의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이혼은 하지 못하고 아이들 돌잔치 이후로 자꾸 시어머니가 맘대로 집에 찾아와서 저는 친정에서 아이를 키웠고 남편과는 자연스레 별거를 하게 됐죠. 물론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남편을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과 아이들을 따로 만날 때 절대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니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더군요. 형님은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음엔 안쓰럽고 안타까웠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쑥 들어가더군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안부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 엮여 있다는 게 너무 역겹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못하겠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니 지금까지 왕래하며 살고는 있네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